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인분들에게 카톡으로 기사를 하나 받았는데요.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보셨을 내용인 것 같은데 바로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으로 기고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미쓰리가 그랬잖아. 자칫했다간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이 내용까지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한낱 미쓰리가 감히 미국 대통령에게 좋다, 싫다 이렇게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설령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 당신 싫어요 라고 얘기한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럴 겁니다. 난 네가 더 싫거든? 이렇게 할 겁니다. 대신에 미쓰리 제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캐릭터에 대한 솔직한 사심을 좀 말씀드리면 셈이 나는 거죠. 부동산 재벌이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진행하고 전략을 세우는 그 아이디어 속에 매우 섬세한 여성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섬세합니다. 저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거를 다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셈을 느끼는 거죠. 지금 미국의 일부 언론은요, 코로나19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론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1월 29일 날 회의가 진행됐는데 그 회의에 참석했던 피터 나바로의 메모장을 봤더니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언급됐고 미국인이 50만 명이 사망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3월 중순이 돼서야 미국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포를 했으니 트럼프 대통령, 너 1월 말에 이런 지경이 될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예방책 안 한 거지. 늦장 대응한 거지.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책임론은 사실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은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죠.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요. 주식시장에 합류한 사람으로서 이 변동성이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는요. 장중 변동성 그리고 데일리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보였는데 이번 주는 사실 주 후반에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될 텐데 이번 주는 앞선 660만 건보다 더 많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다가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휴장이니까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불안한 증시 속에 일단 현금화시키고 휴일을 보내자 이러한 심리가 작용이 되면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매물대 압박으로 증시가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뉴욕 증시는요. 4월 7일 화요일 장 초반에 93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는데 장 막판까지 그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아직까지는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월요일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7%씩 크게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그렇게 크게 상승한 이유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어느 정도 잡는 게 아니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 터널 끝에 빛을 발견한 듯한 기분. 뉴욕주의 사망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 그럼 그 600명은, 그 500명대는 언젠가는
400명, 300명, 200명, 점점점 제로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이 보였고 그 희망 덕분에 뉴욕 증시는 크게 상승했었고요. 화요일 날 오전까지 그 희망과 기대는 이어갔습니다. 마음이 아픈 건 안타깝게도 뉴욕 증시가 야 이제 드디어 코로나 증시가 잡힐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에 붕 떠 있을 때 뉴욕 주지사가 저기요 전일 하루 동안 코로나 사망자가 최고치인 73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라는 것을 발표하자 그 희망이 뭐 물거품이 됐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구나 좀 아쉽다 뭐 이런 실망감으로 분출되면서 뉴욕 증시를 하락 마감시켰습니다. 다우지수가 0.12, 나스닥이 0.33, S&P 500이 0.16% 소폭 하락했지만요. 930포인트라는 그 상승폭을 모두 다 뱉어냈습니다. 그 실망감을 그냥 다 분출해 놓은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뉴욕주에서만 600명 아래로 사망자 수가 좀 잡히네? 뭔가 가닥이 잡히네? 라고 했다가 다시 사망자 수가 늘어났던 것처럼 영국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도요. 400명대의 사망자가 다시 786명으로 크게 증가됐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4월 5일, 4월 6일 확진자 수가 800명에서 900명 정도로 뭔가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다시 전일 대비 1648명으로 크게 증가됐고요. 사망자 수도 117명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살짝 아쉽죠. 뭔가 가닥이 잡힐 것 같았는데 다시 도루묵된 느낌. 그러나 코로나19는 잡힐 겁니다. 이미 우한은 도로가 다시 폐쇄해서 개봉됐죠. 개봉됐다는 표현이 좀 그러니까 개방됐죠. 뉴욕 증시는요. 일단 변동성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번 주 후반에 과연 목요일 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를 얼만큼 소화시킬지 금요일 날 휴장으로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매물대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고요. 그 관건은 이 방송 후반에 제가 부양책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제 유가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면서 정말 그 무엇보다 미쓰리가 인정받는 거는 국제 유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워요. 이번에는.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을 제외시키고 국제 유가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산유량과 산유국들의 어떠한 심리 그리고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언론 플레이 같은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녀석이 지금 주 메인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미쓰리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잘 모르겠어.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꼼꼼히 섬세하게 그리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요. 막 멘붕이 될 때는요. 정리를 좀 하면 돼요. 제 방법은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악재가 터질 때는요. 악재가 빵 하나 터지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헐떡헐떡 대고 이제 해결 좀 되려나 보다 라고 안도할 때 두 번째 악재가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악재는 불꽃놀이 터지듯이 빵빵빵 터집니다. 그랬을 때 멘붕되지 말고요. 불꽃놀이의 그 불꽃에 번호표를 붙여주는 거죠. 하나씩 정리를 해가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정리 속에 시나리오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4월 7일 화요일 국제 유가 시장은요. WTI가 무려 9.4%까지 하락했습니다. 23.6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왜 이날 이렇게까지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한낱 인간이라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인간이니까 같은 사람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인간이니까 경험을 토대로 한번 시나리오를 잡아보자고요. 이날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한 요인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S&P 글로벌 플래츠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산유국들은요, 이번에 처음 우리 감산하자가 아니라 이미 앞서서 미국과 중국과 무역 분쟁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거 원유 수요 줄어들 것 같은데 유가 하락할 것 같은데 공급을 줄여야겠는데 우리 감산하자 이렇게 합의를 봐서 120만 배럴 추가로 50만 배럴 그리고 이제 약속했던 날짜가 되면 야 우리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감산을 연장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즉 이번 처음이 아니죠. 감산을 결정하려고 하는 게. 근데 이 S&P 글로벌 플래츠 자료를 보면은요. 2월 달까지 감산하기로 약속했던 산유국들의 감산 이행률이 120%였다고 합니다. 3월 말까지가 약속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월 말이 되었으니까 3월 말 전에 다시 모여서 야 이제 곧 우리 감산하기로 한 날짜 이제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더 할까 말까를 3월 전에 결정하려고 모였었었는데 그때 틀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죠. 그런데 2월 달에는 감산 이행률이 120%에 달했는데 3월 달에는요. 감산 이행률이 13%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즉 그 얘기는 종료를 남겨두고 산유국들이 LI 그리고 막 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 국제유가가 9% 하락한 이유는 산유국들의 감산 이행률이 지켜지지 않았네. 그 감산 이행률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산유국들이 좀 기분 나쁘구나, 빈정상했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 이미 3월 달부터 증산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 기름이 남아도는 거래라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한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올해 WTI의 가격 전망을 29.34달러로 잡았는데요. 지난달에 전망했던 가격보다 23%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하향 조정한 가격이 적정 가격이 30달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이날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한 게 아니라요. 올해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미국의 생산량은 9.5%밖에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유가가 남아돌고 국제 유가가 저렇게까지 내려가고 있고 하물며 사우디와 러시아가 막 더 감산해야 되는 모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미국은 고작 10%도 안 되는 9.5% 감산한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다른 산유국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자, 잠시 전에 제가 3월달 이행률이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감산율 이행이 이거밖에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산유국들이 기분이 나빠요. 거기에 올해 전망까지 봤더니 미국은 고작 10%도 안 되는 감산을 하겠대요. 생산량이 그거밖에 안 줄어들 거래요. 이미 3월 달에 감산이 연장되고 감산이 확대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 그리고 4월 6일 날 긴급 화상회의가 결정이 됐는데 그날 화상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4월 9일로
연기된 이유 자체는 러시아와 사우디를 기준으로 다른 주변 산유국들이 미국 니네가 감산하지 않으면 우리 감산 안 할 거야. 지금 원인이 미국에게 있거든요. 미국보다 힘이 약한 나라는 불러다 놓고 야, 너 감산 안 해? 한번 맞아볼래? 한번 꼬집어져 볼까? 한번 죽어볼래? 이렇게 협박이라도 해서 감산에 동참시킬 텐데 어딜 감히 미국에게 미국 감산해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나라가 산유국 중엔 없다라는 거죠. 겨우 이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미국을 압박하는 방법이 뭐냐? 4월 9일 날 진행되는 화상회의에 미국을 초청합니다. 저기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화상회의니까요. 좀 참석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물론 미국에게다만 보내면 너무 속보이니까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즉, 그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들은 미국에게 화상회의에 참여해 주세요라는 초청장을 보낸 것만으로도 미국을 압박한 거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압박 방법인 거죠. 지금 뭐 아무리 언론에서는 뭐 지난번에 감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러시아가 감산 합의 동참 안 했고 사우디가 개 삐져가지고 알았어 그럼 우리가 더 증산할게 이래서 러시아와 사우디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지난번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왜 우리가 매번 죽 서서 개 좋은 일을 시켜야 돼?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푸틴과 통화한 내 친구 사우디 왕세자와 나 통화했는데 나는 그들이 하루에 1,000만 배럴 혹은 그 이상 감산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푸틴 대통령은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 감산이 적절하긴 한데 공동 감산이 필요하다고 했죠. 즉 마치 언뜻 들으면 1,000만 배럴 혹은 그 이상 정도 감산에 동의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 말 한마디 섬세하게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니네가 감산하라고 이거고 러시아는 미국까지 포함해서 같이 감산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혹시 오펙 회원국들과 비오펙 회원국들에게 미국도 감산하십시오 라는 어떤 그 감산 요구를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미국은 감산 요청 받은 거 없는데? 라고 합니다.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저기 화상회의에 미국 좀 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초청장 보낸 것만으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압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야 니네가 초청장 보냈지 감산하라고 한 적 없잖아 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얘네가 더 압박할까 봐 아니면 4월 9일 날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할까 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수를 쓰냐면 미국의 산유국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어. 즉 그 얘기는 니네가 감히 우리한테 감산해라 마라 하지마. 우리 미국은 굳이 이번 감산에 동참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감산하게 될 거야. 즉 니네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해. 나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일 G20 에너지 장관 회동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감산이 정말 진행이 되려면 미국이 동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얘기가 없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양이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루에 120만 배럴, 추가적으로 50만 배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우디와 러시아가 하루에 생산하는 양의 절반가량인
1000에서 1500만 배럴 정도 감산이 합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뭐 소소하게 뭐 100만 배럴 정도는 미국 제껴두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아이 그래 하자라고 할 수 있지만 1000만 배럴과 1500만 배럴 정도의 이 규모는 러시아와 사우디가 쉽게 내어줄 수 없는 카드라는 거죠. 하물며 미국이 동참하지 않겠다고 저렇게 벼르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러한 어떠한 그 자료를 가지고 미쓰리가 쓸 수 있는 앞으로의 유가에 대한 어떠한 그 방향성은요, 아주 간단하게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 안에 또 희망이라는 게 있고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하지만 최상의 시나리오 속에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상의 시나리오를 먼저 들으실래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들으실래요? 예,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듣는 게 낫죠? 미국이 합류하지 않는다, 동참하지 않는다. 그러면 러시아와 사우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감산 합의는요, 뭐 적절하게 뭐 500만 배럴 감산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 정말 1000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이 아니라 한 2000만 배럴 정도 감산해야지만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1000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이라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질러놨는데 이번 회의에서 그 이하로 합의가 된다. 미국을 배제하고요. 미국은 동참하지 않고 그럼 국제유가는요. 20달러 깨집니다. 깨질 겁니다. 미국도 동참하지 않는 상태에서 러시아와 사우디와 다른 산유국들이 크게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는 1000만 배럴, 1500만 배럴을 미치지 못한다면 국제유가는 실망감에 휩싸여서 20달러를 깹니다. 자, 그러면 절망적이죠. 그런데 그 절망 속에 희망이 있다니까요. 어떤 희망이냐? 꼭 인간은요. 예. 그러지 마라고 해도 꼭 그렇게 해서 다쳐봐야지만 정신이 드는 것처럼 20달러가 깨지죠. 그러면 막 지금도 10달러 이가 나오고 있지만 20달러가 깨지는 가운데 러시아와 사우디 같은 산유국들도 직격탄을 맞아 재정에 힘들고 걱정스럽고 밤에 잠을 못 자겠지만 또 누가 잠을 못 잡니까?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나 죽겠습니다 합니다. 그럼 결국 이번 감산의 합의가 안 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합의가 진행이 돼서 국제 유가가 20달러를 이탈하면 또 다시 안 되겠다. 우리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 자, 모여봐. 이렇게 뭔가 또 다른 거를 구상해낼 겁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국제 유가 급등을 얘기하면서 자꾸 전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야, 지금 전쟁을 하다가도 지금 휴전이 돼야 될 상황이다. 제가 늘 미국과 중국이 뭐 무역 분쟁하는데 얘네들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된다. 즉 공공의 적을 만들면 된다. 근데 지금 인류의 공공의 적이 누굽니까? 코로나19잖아요. 지금 코로나19와 싸워야 되는 판에 어쩌면 지구에 사는 우리들끼리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미국 셰일 업체들의 도산이라든가 파산이 막 눈에 보이고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막 언론에서 이제 미국 셰일 업체 니네 이제 뒤졌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 미국이 알았어 우리도 한번 동참해 볼까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냐? 미국이 동참하는 거? 알았어. 우리 미국도 합류할게. 감산에 동참할게. 이겁니다. 그러면 미국까지 감산에 동참하면 1000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까지 감산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유가는 일단 합의가 된 것도 기쁘고 미국이 동참한 것도 기쁘죠. 물론 여기에다가 만약에 코로나19가 이제 또 사망자가 줄어들고 이제 뭔가 잡힐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즉 다시 수요가 증가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합류가 되면 국제유가는 크게 반등하겠죠. 그러나 V자 반등이 어렵다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V자 반등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합의가 돼서 크게 반등을 할지언정, 이 경제가 또 회복되고 이러기에 또 좀 이렇게 또 좀 시간이 필요하구나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그 급반등 폭을 반납하면서 글쎄요, 한 국제유가 한 $30 정도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작은 희망의 끈을 잡고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한번 잡아내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너는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가능성이 크니라고 봤을 때 저는 약간 전자에, 미국이 글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니네 유가 안정 안 시키면 유가에 관세 때린다? 라고 했다가 다시 한 발 물러서고 뭐 이렇게 하지만, 미국이 산유량을 줄인다 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그렇게 쉬운 결정은 좀 아닐 것 같아서, 좀 애매모호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 뭐 국제 유가는 일단은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지고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가고요. 부양책 이야기를 좀 해보면 4월 6일 백악관에서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기 두 번째 현금 지급 검토 중이십니까?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잘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서 최소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법안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지금 부양책 중에 가장 희소식은 뭐냐면 4차 부양책으로 언급되고 있는 2조 달러 규모의 그 예산, 트럼프 대통령이 도로 짓고 빌딩 짓겠다고 고집 부렸던 그 예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꿨어요. 소상공인 지원해주고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현금을 한 번씩 더 주자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이 전시채권 발행 가능성도 지금 논의되고 있고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소기업을 대출해주기 위해서 2,500억 달러 재원을 추가 의회에다가 요청할 것이다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다 돈 주겠다는 얘기죠. 2조 달러 규모, 도로 만들고 빌딩 짓겠다라는 그 돈을 가지고 국민들 지갑에다가 현금으로 꽂아주겠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또 추가 지원 법안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겠다, 협력하겠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4차 부양책이 논의되면 고속도로 질주하듯이 빨리 진행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전시채권 발행 가능성 논의되고 있으니 돈을 더 찍어내겠다는 얘기고요. 소기업 대출 위에 2,500억 달러 재원 추가 요청하겠다. 이거 언제 할 거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요, 이거 목요일날 실시됐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아주 아이러니하게 목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총 건수가 발표되는 날, 이 소기업 대출위에 2,500억 달러 재원 의회 표결에 붙여서 다이렉트로 통과되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주 후반에 성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휴장이면 목요일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때문에 시장이 매물 부담 압박을 받지 않을까. 이거를 미국도 생각하겠죠. 그랬을 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500억 달러 재원 추가 요청할 거 요거 목요일날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이 현금 지급하고 소상공인 지원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되는 것. 또 하나, 전시 채권 발행 가능성, 이거 그러니까 전시 채권 발행하는 거, 논의되는 거, 구체화되는 거, 이 모든 부양책의 어떠한 그 결집되는 그 접점이 목요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번 목요일날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발표됐던 660만 건을 크게 상회할 거라는 것이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하물며 지금 지난주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 실업상 청구 건수에다가 금요일날 증시가 휴장이니까 미국에서 이 부양책의 어떠한 그 카드를 목요일날 막 쏟아내지 않을까. 그럼 결국 마찬가지로 이번 주 목요일도 훼손되는 경기 지표, 과연 얼만큼 망가지느냐, 그 경기 침체에 관련된 고용 지표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라는 고용 지표와 부양책과의 어떤 기싸움이 진행된다는 거겠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모릅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냥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루에 밥 10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권력자라고 하루에 똥 안 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이라는 이 역사 앞에서 그냥 한낱 인간인 거죠. 그 한낱 인간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2008년도 금융위기에 대해서 뭐 어쨌다 저쨌다 뭐 그땐 그랬고 이렇게 우아하게 그때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다 과거가 됐으니까 그랬죠. 여러분 2008년도에 똥줄들 탔습니다. 정말로.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내일을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미국이 초저금리 하고 양적 완화 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지표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미국이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행했던 단어가 뭔데요? WDB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과거를 보고 과거니까 지금 2008년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도 지금처럼 내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전망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직업이 전망을 하는 사람이니까 전망을 하되 자신들은 없어합니다. 뭐 예를 들면요. 이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체이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기술적 분석가들은 확진자가 지금 최근 이틀 동안 60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것이 주는 의미는 이미 증시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글로벌 주식 전략팀은 아직 코로나19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은 좀 저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CEO 같은 경우는요. 2분기 미국의 GDP 35% 급감할 거다. 그리고 실업률은 14%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2020년 내내 미국은 이런 분위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과 글로벌 어떤 그 주식 전략팀, 즉 내가 밥 먹고 하는 일이 어떤 파트냐에 따라서 다 본인들이 보고 있는 거에 따라서 전망들이 다 각기 달라집니다. 이 JP모건 체이스 자체 내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요. 이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금 미국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가 한 보름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도 V자 반등이 가능하긴 한데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는 U자도 생각할 수 있고 그거보다 안 좋은 L자도 있고, 하물며 주식시장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교수가 I자형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는 지금 이 증시에서 나타나는 이 변동성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2008년도에는 그렇게 쉬워 보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알 수가 없지가 아니라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우리 맨날 더블딥 얘기하고요. 맨날 주간 신규 실업상정 건수 30만 건이 기준선인데 늘었네 줄었네 하면서 경제지표에 일희일비했습니다. 그냥 인간이니까 2008년도는 그때 우리가 꺼이꺼이거렸고 그때도 이렇게 방황했고 당황스러워했고 내일도 알 수 없이 변동성을 힘들어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에 힘 빡 주고 건방 떨면서 그땐 그랬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뭐 한 2035년 정도 되면 아유 2020년에 말이지 코로나19가 그래가지고 그때 증시가 이렇게 움직였어 라고 여유 있게 얘기하겠죠. 지금은 100% 맞다 틀리다라고 전망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예, 정말 많은 변수가 있고요. 뭐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 수 뭐 50명 미만이 됐다.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예, 갑자기 또 뭐 어떤 유흥업소에서 또 막 퍼졌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서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9.11 테러 때는요, 뭐 오히려 검정색 비닐 봉다리가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발견되면은 테러 관련주들이 올라갔었다. 되게 단순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2001년 9.11 테러 때는요. 또 테러가 크게 날까봐. 아니 쌍둥이 빌딩도 저렇게 테러를 당하는데 다른 곳은 또 어딘가에 또 더 큰 게 터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항상 휩싸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보복성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고요. 즉 우리가 지금 힘든 이유는요, 이번이라서 힘든 게 아니라 내일을 할 수 없는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망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다양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어떤 전략가가 V자 반등을 얘기하고 U자 반등도 얘기하고 L자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하물며 I자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실업률도 똑같은 GDP 감소폭도 어떤 사람은 8% 어떤 사람은 14%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늘 돈다방 미스리에서 그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뭐 돈다방 미스리도 20%만 참조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신이 아닌 이상, 글쎄요, 신은 알 수 있을까요? 예, 신이 아닌 이상 앞으로의 지금 진행 상황을 감히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이 코로나19가 잡히고 또 뭔가 경기가 회복될 것 같은 그런 그 좋은 분위기 뒤에 뭔가 또 뒤통수가 맞을 수 있는 것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거든요. 뭔가 힘든 일이 꺼이꺼이 있다가 아휴 이제 좀 한숨 돌릴 것 같다 그랬을 때 더 큰 일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인간 세상, 인생사에도 있고 주식시장에도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기대감, 1월 달에 합의 1단계 됐고 2단계 진행된다고 막 했을 때 그 누가 코로나19를 감히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처럼 코로나19가 이제 잡히고 다시 경기가 재건되고 이런 가운데 또 그 무언가가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그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은 끊임없이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좀 좋을 것 같다가 또 지나서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됐고요. 유럽발 금융위기 좀 지나가지고 또 막 일본의 동지진이 발생됐고요. 변동성은 좀 길게 유지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히 이제 바닥 찍었다, 이제 간다, 이제 빠진다,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경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후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주후반이 조금 매물 부담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로서 이미 미국은 목요일날 부양책을 쏟아 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이 요인을 가지고 또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방송을 준비하면 되게 준비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늦게 방송을 올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방송 청취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